간부의사. 그다음에 자유 답변 그냥 잘 알다시피 이제 그 공단계는 이제 공성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공성은 연기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공을 이해하기 어려우면 연기법을 생각하면 아 공은 어렵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이 연기법이에요. 연기 다른 이름이 공성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공단계죠. 공단계는 이 공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공에 대해서는 듣고, 두 번째는 사유하고, 세 번째는 하는다. 요거 이제 딱 그래 돼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문사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요걸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 전에 이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이 눈은 사물을 보고 있죠. 사물을. 귀는 어때요? 소리를 듣죠. 코는 냄새를 맡는 데 있고, 혀는 맛보는 데 있고, 그 다음에 이 피부는 접촉. 그 다음에 이런 눈, 귀, 코, 혀라는 이런 몸이라는 이 감각기관은 그런데 의건은 어떨까? 의건. 요거는 이제 이 감각기관입니다. 감각기관인데 의자가 들어가 있어요. 의건이라 하는 것은 의식을 일으키는 기관입니다. 의식을 일으키는 기관. 그럼 의건은 영역이 뭘까? 눈에다 안건이잖아요. 안건의 영역은 분명하게 모양, 색깔 이런 거. 기락한 영역은 소리고, 코의 영역은 냄새고, 혀의 영역은 맛이고, 이 접촉 영역은 감촉인데, 의건은 그럼 어떤 영역에 속할까? 어떤 영역일까? 뭘 주로 다룰까? 내용이. 분석하고, 예? 분석하고 네. 판단하고. 그렇죠. 분석과 판단은 그런 분석과 판단의 내용이 뭘까? 의건 영역은 뜻입니다. 뜻. 뜻은 궁극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뜻은 궁극적인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불교에서 말하는 제일 궁극적인 것은 뭐냐 하면은 제1이라고 얘기합니다. 제1이 첫 번째 가는 뜻이죠. 그럼 뭐 뒤에 뭐가 붙느냐면 공이 붙습니다. 제1이 공. 이 공이 첫 번째 가는 뜻이에요.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도 아니고. 그럼 공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이라는 거예요. 궁극의 뜻이 공입니다. 이 공성은 눈으로 또 확인되는 게 아니고 귀로 확인되는 것도 아니고 코로 확인될 수도 없고 피부로 확인될 수 없다. 왜?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오로지 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 공성을 알 수 있는 영역은 의건의 영역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뜻을 다룬다. 뜻. 그래서 이 뜻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뜻을 알려면 몇 단계를 거쳐야 되는가? 세 단계를 거쳐야 돼. 세 단계. 첫 번째 단계, 들음입니다. 공성에 대한 법문을 들어요. 그래서, 청문회장은 여기 이제 공성을 들을 문자. 그거는
글자에 의지하여 뜻을 얻는다. 글자. 이거 푸틀들의 애수가 되는데 말이 뭐야 모두 막하를 들으니까 예수가 뭔데는 거예요. 글자 이게 행태는 없잖아요. 그죠? 푸틀들만 예수품을 나. 좀 이상하지만 글자에 의지하여 뜻을 얻는다. 그럼 글자를 통해 가지고 뜻을 캐치하는 게 청문회장이에요. 그래서 이 청문회장에는 뭘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공성에 대한 본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유로 뭔가 하면은 사유를 통하여 뜻을 얻는다. 이거는 이제 생각이죠. 생각할 사람, 생각을 하는 거죠. 뜻을. 그럼 왜 사유냐면은 눈, 귀, 코, 혀, 몸으로는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사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닦음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글자를 통해서 뜻을 얻고 사유를 통해서 이 뜻을 얻었다면은 뜻에 의지해서 정덕을 합니다. 공성이라 하는 뜻을 그 뜻을 의지하는 거죠. 그 뜻을 통해서 공이라 하는 걸 통해서 뭘 얻느냐? 깨달음을 얻는다. 공성을 체득한다. 이게 이제 닦거든요. 그래서 이게 글자, 사유, 그 다음에 정덕 이렇게 세 가지를 딱 나눠 설명할 수 있고 이 닦음은 이 두 가지 듣고 사유하는 걸 의지해서 닦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들음의 장에서는 이제 공성을 듣게 되면 공성에 대한 지혜가 생기죠. 그리고 공에 대한 지혜. 그 다음에 사유를 통해서 또 공의 지혜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혜, 닦으면서 얻는 지혜를 하는 것은 내가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지혜가 체득되는 단계예요. 지혜가 확실히 체득이 된다 하는 공성을 체득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의 내용이 공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수행은 바로 여기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닦음의 장에서 세 개의 수행이 있다는 거. 그래서 세 개 다 이제 체득하게 되면 익히게 되면 세 개를 또 통합해서 또 수행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합시다. 청문의 힘, 듣는 지혜가 생긴다. 죽비를 세 번 치고 동정을 한 번 치고 합장 인사합니다. 공당의 색 한 번 다섯 명상의 핵심 부분을 설명함. 대중 앞에서 합장 이상 함께 공당의 색 한 번 자습 명상의 핵심 포인트를 설명합니다. 공의 뜻은 상을 없앤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핵심 유형이 나오죠. 그러므로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체하지 않는 것을 실체한다고 하는 것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실체하지 않는 걸 실체한다는 것은 바로 거망한 일이죠. 그럼 그걸 다 부정해요. 부정의 대상은 착각이고 왜곡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것이 비있다는 뜻으로 텅 비는 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 이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공은 어떤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은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공은 그냥 부정하는 겁니다. 잘못된 견해, 잘못된 믿음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공은 어떤 견해도 없는 걸 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견해도 세우지 않는 것을 바른 견해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공은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공을 존재화시켜서 마치 공이 따로 뭐가 있는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틀렸다.
그러면 이 공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기법을 이해하면 아, 공이 왜 그런 뜻이 있는가 알 수가 있다. 연기하는 거는 상호 의존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상호 의존하고 있는 거는 시간적으로 변한다는 거고 또 상호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독립적인 개체는 자아가 없다는 거죠. 그걸 공이라고 해야 됩니다. 공. 네.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걸 하나 이제 말씀드리죠. 이게 이제 이거 안 들으면 전주에 하늘 난다. 자, 이 공은 이게 이제 수행의 대상이죠. 수행의 대상. 공은. 그는 다른 말로 하면 관찰의 대상이에요. 관찰의 대상. 관찰의 대상이 공인데 해심일경에는 이 관찰 대상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영상이라는 거예요. 그림자, 영자, 모양, 상자. 아니 관찰 대상을 왜 영상이라 했을까? 그리고 관찰 대상이 뜻이잖아요. 뜻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데 영상이 뭘까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분별할 수 있는 영상을 유분별 영상이라고, 분별할 수 없는 영상을 무분별 영상이라고 하는데 대승 이파사나에서는 유분별 영상입니다. 앞에 유분별, 분별이 있는 영상. 분별이 있는 영상은 이파사나입니다. 근데 이제 무분별 영상이 있어요. 무분별은 사마타예요. 사마타는 집중 영상을 얘기하죠.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비밀을 이제 미리 이제 말씀드립니다. 사마타 이파사나의 관찰 대상이 공성인데 그 공성을 영상으로 했다면은 그 영상은 뭘까 하는 거예요. 그죠? 그 해심일경에서 이걸 얘기를 합니다. 놀랍게도 해심일경 소에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남림에서도 영상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해심일경 소에 근거를 해서 막 그리 보고 있지 않았냐. 물론 그 원문은 바로 해심일경에 나와 있죠. 영상이 무엇입니까? 하고 이제 그 관자재보살이 부처님께 물어요. 그러니 부처님께서 영상은 마음이다. 영상은 마음이다. 자, 보십시오. 이 관찰 대상이 공성이고 공성은 뜻을 이야기하면 뜻은 모양과 색깔이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 근데 영상이란 말을 쓰고 있다. 하면 영상이 뭐냐? 자기 마음이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혹시 제가 물어볼게요. 수행을 하면서 몸이 눈을 감고 자기 손을 싹 썼는데 몸이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 그 현상들이 그게 보이는 사람 손 들었어요. 그럼 그 영상이에요. 자, 두 번째, 그래 하다 보면 몸이 다 사라져 버려. 감각이 그냥 몸 다 사라져 버린 것을 이제 봤다. 자, 그런 경계에 온 사람 손 들어. 그러면은 다 사라진 걸 보면 그건 영상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엉덩이 감각 관찰한다. 감각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감각 관찰하는데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는 사람 손들어요. 그럼 그 영상입니다. 근데 이제 엉덩이 감각도 다 사라져 버리고 호흡 관찰한다. 호흡도 아주 미세해졌다. 근데 턱 나타난 게 마음이 나타났다면 그 마음이 나타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을 대면한 사람. 그럼 그게 뭔 줄 알아요? 그 영상입니다. 영상.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마음은 이제 이 부분적인 걸 얘기하는 거 전체 의식입니다. 전체 의식이 관찰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거라든지 마음이라든지 모양도 색깔도 그걸 왜 영상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 마음이에요. 얘기하죠. 그럼 여기 중요한 거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거 보고 있는데, 일어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음을 발견했다. 그, 발견한 사람 손들어. 그럼 일어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다 그러면, 현재 여러분 지금 소리 들리는 소리도 딱 들으면 바로 일어나고 사라짐 없음을 캐치하는 사람, 지금. 그럼 그 캐치한다면 그건 뭘까? 그 영상입니다. 그게 영상이 뭔 마음이라. 이 말 무슨 뜻인지 감이 안 잡혀요? 제가 말하는 의도가 어디 있을까? 그건 왜 영상이라 하느냐면, 일어나고 사라지는 눈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캐치해서 안다 이거야. 그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계속 반복 훈련하면은 일상생활도 이 사물이 어떤 실체가 없음을 보고 있다면 그건 영상이에요. 근데 그게 자기 마음이에요. 그럼 최종적으로 갔을 때 공성을 보고 있다면 그 공성은 뭡니까? 영상입니다. 근데 그 공을 보고 있는 마음이 바로 공이에요. 그러면 그거마저 공으로 볼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 비로소 영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공공이래요. 공 또한 공하다. 그것을 출세해가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전에는 영상이에요. 그러면 청문의 힘에서 지금 공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이라 하는 대상이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본문을 많이 들어서 공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게 무슨 캐치가 돼 뜻을 잡을 공이라 하는 것 뜻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 관찰 대상으로서 영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언더스탠? 개념이나 예. 개념을 파악하는 개념 파악하는 똑같은. 그래서 이 청문의 힘하고 사유의 힘에서는 어떻게 하나 바로 개념을 이제 정립하는 겁니다. 공이라 하는 개념이 확실히 무엇인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제 체험에 들어갔을 때도 영상인데 개념을 벗어나 있어요. 처음에는 글자를 의지한다, 문자를 의지한다 하는 건 전부 다 개념 작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유하는 것도 개념으로서 파악하는 방법. 근데 따끔의 장에서는 그건 안 됩니다. 그때는 진짜 영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상. 그것의 말과 생각 떠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른다는 것은 아직 체험이 없다는 소리 똑같아요. 이거는 체험한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영상이라고 하는 말. 왜 그런 말을 쓰는가? 자, 봅시다. 자, 또한 공이라는 튼 빔의 뜻은 부정적인 것이 비어짐으로 착각과 외부에서 오는 삶과 죽음의 괴로움의 속바에서 벗어나 대자유를 주므로 공에는 해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잘 알다시피 공은 어떤 것도 용납을 하지 않죠. 그러므로 해서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니까 해탈이 온다는 거죠. 쉽게 요즘 말하는 자유, 대자유가 오는 겁니다. 자, 그러나 공이 드러나고 공을 대상으로 지혜가 바라는 것은 바로 삼매라는 바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삼매는 두 개입니다. 그는 이제 마음의 고요함입니다. 마음의 고요함을 삼매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요. 찰나 삼매가 있고 공삼매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대부분이 멍상하는 건 찰나 삼매에 해당하고, 그리고 본인이 계속 수행해 나가면 본삼매에 들 수도 있을 거예요. 본삼매에 들면 초선정이라고 합니다. 찰나 삼매는 다 근접삼매, 초선정과 근접되는 근접삼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매를 왜 얘기하느냐? 마음의 고요함을 의지했을 때 필수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 그때 공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원래는 본 산매에 들어야만이 완전히 공성이 드러납니다. 자, 먼저 산매를 얻기 위해 공에 초점 맞춰 집중해야 합니다. 이 산매를 얻는 방법도 공에 초점 맞춥니다. 공은 비에 있기 때문에 비에 있는데도 초점 맞추면 산매가 오게 돼 있어요. 여기에는 최상용, 심인과 식견상, 팔부중도의 관점에서 부정할 것은 부정하여 부정된 곳에 머물러 산매 속으로 들어가고 산매 속에서 공성이 드러남과 함께 진실을 알게 되는 지혜로 인하여 여기 뭔가 수해라고 합니다. 공과 지혜가 물에 물 탄 듯하여 경계가 사라짐으로 해탈이라는 궁극을 얻게 해줍니다. 자, 물에 물 탄 듯 경계가 사라지는 걸 그래서 얻는 몸을 갖다가 법신이라고 합니다. 이 경계가 사라지 이거는 이제 법신의 경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공부를 해. 금강산매 경론에서는 어떻게 최상용의 관점에서 세 가지 해탈을 얘기하고 있어요. 법의 체가 공하기 때문에 금산매를 지었고, 작용이 없기 때문에 무작산매를 지었고, 무작 진다가는 작용이잖아요. 없으면 무자들이니까 작용이 없대요. 형상이 없기 때문에 무상산매를 지었다. 무상상은 모양을 얘기하는데 그게 없다. 형상이 없다. 그건 그렇고 능경 다 배우면 다음에 뭘 배우죠? 원효대사 그냥 금강산매 경론을 배울 수밖에 없어. 아니요. 대승 미신호는 옛날에 했으니까 금강산매 경론을 배우죠. 금강산매경에 주석을 붙인 게 금강산매경론입니다. 그래서 논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은 바로 보살이라 칭호를 받은 사람만이 논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요녀스님은 보살이에요. 이야기하죠. 왜냐면 다 중국 스님이나 뭐 그런 분들의 글을 배웠으니까 예. 우리나라 스님의 그렇죠. 우리나라 다른 스님의 논설을 봐야죠. 네. 그러니까 논을 붙일 수 있는 것은 논사라고 돼요. 논사.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논사, 대표적인 논사가 누구냐? 원효스님이라고 해야 되겠죠. 논을 지었으니까. 그러면 원측 스님이나 그런 분이 내 급이에요? 질문이 되나? 네, 되죠. 원척 스님은 중국에서 유명한 것이 아니라 티베트에서 유명하죠. 왜 유명하냐? 바로 해시밀경 소를 해시밀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해시밀경 소가 중요하다 이래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시밀경 소 안에는 수행할 수 있는 각가지 정보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수행의 보고와 같습니다. 그래서 해시밀경 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제가 봐가지고 해시밀경의 분별 유과품만 따로 떼어내가지고 해시밀경 소를 붙여서 예. 책을 출간해볼까.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심인과를 입장해 봅시다. 마음의 움직임이 공하기 때문에 공삼배를 씌웠어요. 자, 마음의 움직임이 공하다 하는 게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마음 움직임이 공하다 하면 공하면은 없을 무자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건 틀린 겁니다. 그럼 만일 없을 무자로 생기면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라 마음의 움직임이 공하다 하는 건 마음의 움직임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마음의 움직임 속에 자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자성. 요걸 부정하는 거예요. 자성. 자성을 부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또 알아야 돼요. 여기 스스로 자자 쓰기 때문에. 깨달은 내용이 연기잖아요. 연기. 예? 연기란 말은 상호 의존입니다. 상호 의존을 연기잖아요. 그러면 상호 의존 안에는 스스로라 하는 건 없어요. 스스로 존립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네. 모든 건 상호 의존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물 흘러가는 거 보십시오. 물이
상호 오존 관계를 갖고 흘러가잖아요. 땅하고 관계를 갖고 흘러가잖아요. 그죠? 음악은 어때요? 음악은 악기를 의존해서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상호 의존이에요. 근데 음악 스스로 나올 리가 없고 물 스스로 흘러갈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성이 없다. 그래서 마음의 움직임 봉하다 하는 거는 마음 움직임 안에 고유한 스스로의 성품, 자기력 할 만한 성품 이런 거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스님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허공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예, 그건 겁니까? 허공을 얘기합니다. 네. 마음 움직임이 없다 이런. 몸무와 허공은 같음. 그냥 불교에서는 그런 걸 안 하죠. 공하다 이러지 없다 이런 얘기 안 하죠. 네. 공 속에 뭐가 없느냐? 자성이 없다. 자성. 이렇게 얘기하는 네. 것이지. 움직임 자체가 없다. 이런 소리 안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건 착각하면 안 됩니다. 공이라 하는 없다는 소리가 아니고 형상 그대로를 인정하면서 내재하는 것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내재한 뭐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공을 이해가 안 되면 공의 단위는 연기법이 상호 의존대로 돌립니다. 상호 의존하기 때문에 독립된 개체로서의 자성은 없다. 이런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원인이 없기 때문에 무작산멸을 시었으며 원인이 있으면 결과락함이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있는데 작용이 있어야 되는데 원인이 없다면 작용이 없잖아요. 그게 무작이에요. 모든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무상산멸을 시옵니다. 결과를 얻을 수 없다면 원인도 없는 거죠. 그럼 거기에는 뭔가 상이 없다. 근데 무상산멸을 지셨다. 그 다음에 식견상의 관점에서 이제 보죠. 없다 하는 건 자성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자, 모든 식 자체 공하기 때문에 공산멸을 세웠고 이건 이제 식은 뭐냐면은 의식, 말라식 이런 식이죠. 그래서 시각, 청각, 우각, 미각, 촉각, 의식, 말라식, 아리아식, 유식에서 말하는 8개의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공하다. 저 자성이 없다. 그래서 공산멸을 세웠다. 견분을 버렸기 때문에 무작산멸을 세웠다. 견분이 뭡니까? 보는 부분이죠. 그래, 견식이라고 해요. 견식. 견분을 견식이라고 해요. 상분을 얘기할 때 상분은 뭐냐? 상식이. 그 여기 식자가 들어가는 몸이 마음이라는 뜻이죠. 견분이란 주관의 마음, 상분이란 객관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 들리는 세계도 전부 다 알고 보면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견분을 버렸기 때문에 무작산멸을 세웠다. 네. 그 주관을 버려버렸다 얘기예요. 상분을 없앴기 때문에 무상산멸을 세웠다. 그럼 주관과 객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고요함이지. 이제 우리가 걷기 명상할 때 뭘 하는가 하면은 보려고 하지 말고 들으려고 하지 말고 느끼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려고 하는 거, 느끼려고 하는 거, 뭐 하려고 하는 마음을 대지 말아라. 그걸 어떻게? 그냥 보고 그냥 듣고 그냥 느끼고 감정의 생각 올라오더라도 감정의 생각을 내가 알아차리려고 뭐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올라온다고 이렇게 그냥 알아차리기만 그냥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제 마음을 쉰다. 그래서 대승기 신론이 마음이 일어나면 가까이 현상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가까이 현상이 사라진다 이래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마음을 쉬어버리죠. 그럼 다 사라져버려요. 그때 뭐가 나타날까? 마음을 쉬어버립니다. 마음을 쉬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것은 모든 존재와 일체감을 드립니다. 그 나타난 세계가 전부 다 연기식상으로 나타납니다. 관계성으로 나타나죠. 무상으로 나타나고 공으로 나타납니다. 전부 다. 마음을 쉬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기명상이 자꾸 이제 마음을 쉬는 걸 자꾸 하잖아요. 자꾸 하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제대로 이제 마음을 쉬우면은 초기 경전에 얘기했듯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고 모든 게으름에 벗어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경련 나왔네. 멍청해지는 거 아니에요? 아, 멍청해지는 건 어때서 멍청해지느냐면 무라든지 허공을 접해서 그 공을 생각하면 멍청해지는 거예요. 그럼 공이라 하는 거는 다 없이서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멍청해질 리가 없어. 의식의 성성을 깨어나죠. 다만 그 속에 있다 없다 하는 것을 버려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의식이 더 명료하다. 거기에는 대상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대상이 자성으로 있다 하는 걸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도 금방 이렇게 잊어버리고 연결이 안 되니. 나이가 들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스님 그렇게 약점을 그냥 콕 찌르시면 어떻게 네. 해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그런 게 이제 나쁜 나이 바둑을 두면 야 정말이에요. 금방 잊어버리더라고요. 지우고. 그래서 수행을 꾸준히 하면 이제 잊어버리는 게 없어집니다. 그럴까요? 그럼요. 책임지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반응신경. 아마 죽을 때에도 의식이 상상한 채로 죽을 거니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목사님 남자분 한 번. 저번에 책임지고 수행하래요. 네. 말 잘못했으네. 자, 반응신경 8구 중도 얘기하죠. 네. 공성을 8구 중도이면 3해탈문이 있습니다. 반응신경이 나오는 거예요. 즉 사람이나 사물은 무상하게 변함으로 그 자체에는 내재하는 실체가 없는 공함을 알면 자아나 자성이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으로 해서 일어나는 담력과 성림의 속박에서 벗어나 해탈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이 공해탈문이에요. 내장이 실체로 없는 공이에요. 그게 첫 번째예요. 반응신경에는 어디에 나오나요? 색적공, 색적시공, 공적시색이죠. 수상행시, 역부여시, 시제법공상, 모든 제법이 비어있는 모습. 그게 뭔가 하면은 공해탈입니다. 원인의 관점에서 공성을 보면 공성은 원인 역할을 할 수 없어서 결정할 수 없고 정의를 못 내린다. 결정할 수 없다. 그건 무상. 삶이 없죠. 생기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어요. 중생의 더러움이 없어요. 깨달은 자가 깨끗함이 깨달은 자의 깨끗함이 없습니다. 이를 알면 해탈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무상해탈. 무상해탈문은 뭐냐면 결정할 수 없고 생기는 게 없고 멸하는 게 없고 더럽고 깨끗함이 없다. 여기 총 5가지예요. 근데 반응신경에는 뭐가 없는 결정할 수 없고 하는 부분이 빠져있고 불생불멸 불구 부정만 나와있죠. 그죠? 불생불멸 불구 부정. 부정불감 이랬는데 그까지는 이제 부정불감은 그 밑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결과의 관점에서 공성을 살펴보면 결과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이 없다. 이를 알면 지음이 없는 해탈문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증가하거나 감소함이 없다. 부정불감이에요. 그래서 반응신경에는 8부 중도가 나온 게 아니고 6부 중도만 표시되어 있어요.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불감 이렇게 총 6개. 그 중에서 제법 공상을 보면은 실체가 없는 걸로 보면은 바로 몇 개 되면 7개 되죠. 또 하나가 더 없죠. 그래서 다른 반응신경에는 8개가 다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8부 중도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는 반응신경에 8부 중도가 있다.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이제 대강으로 아는 걸 이제 이 문회의 장입니다. 들음으로써 지혜가 생기는, 지혜가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생겼죠. 그러면 이제 지혜가 생겼다 하면은 공이라 한 뜻을 내가 알았다, 이해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 뭘 문자를 통해서 공성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렇게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조금 신경을 썼어요. 우연하게 건강 300경 보다가 요 강의대로 굳이 나오길래
그는 삼맥에 있는 걸 가져다 인용을 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찻잔에서 하늘 방향은 무상 삼매를 얻는 명상이며 상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찻잔에서 하늘 방향을 가는 것은 형상이 있는 데서 형상 없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상이 없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 해탈목으로 가는 거예요. 예, 무상 삼매를 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찻잔 방향은 무상 무작 삼매를 얻는 명상이에요. 형상이 있는 데서 형상 없는 데서 형상이 있는 쪽으로 내려오지만은 자성이 없다 하는 걸 알게 되면 지음이 없는 거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무작이라는 말은 무작 삼매를 얻는 명상이다. 그 다음에는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내려오는 것도 그렇다. 이러면은 하늘에서는 어떠냐? 하늘에서는 최상용, 진인가, 식견상, 팔부 중도의 공삼매, 무상세, 무작 삼매를 모두 얻는 명상이다. 하늘에서 차를 탁 마시면서 이 공성에 대한 사유가 전개된다면은 어때요? 결국 그 삼매에 들어가는 거죠. 이건 세 가지가 다 있다, 이 안에. 세 가지 다 있으니 세 가지 다 공통점이 뭡니까? 공삼매, 무작삼매, 무상삼매 세 가지 공통점이 뭘까요? 삼매잖아요. 또 공통점이 뭘까요? 공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 개가 있으면 하나로 이렇게 해통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해요. 그게 공부하기 하는 요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안 싸움이 일어날 때도 갈래를 잘 제가 하나로 딱 해통칠 수가 있고 또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여러 사람의 싸움도 이야기 다 들어보고 하나로 딱 해통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러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동정을 한번 칩니다. 다가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곳곳에 시선을 잠시 두고 호흡을 봅니다. 이렇게 눈을 감고 호흡을 들쑥날쑥 보고 있으면 애들은 집중이 생겨요. 그래서 호흡을 보라. 그래서 시선을 차도구로 옮기고 움직이는 손동작 마냥 느낌 변화를 알아채면서 움직임 하나하나 순간순간 알아차림하여 대상으로부터 마음을 챙깁니다. 자, 알아차린다는 이 손동작이라는 이런 느낌을 알아차립니다. 느낌을 알아차리면 어떻게 대상이 좋다 싫다 하는 마음을 안 일으킵니다. 아, 이 대상, 야, 찻잔이 이뻐. 참맛이 좋아. 아, 수건 너무 이쁘네.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알아차리면. 그럼 어때요? 대상에 좋다 싫다는 대상으로부터 자기 마음을 챙긴다. 그래서 대상으로부터 마음을 챙긴다. 차를 따르면서 차와 일체의 도가 자신과 하나로 연결됨을 생각하면서 물 흐르고 꽃빛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하게 모두 함께하던 일체감이 있게 합니다. 아, 이 차도 일체 모두 다 관계가 갖고 연결되어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뭘 하는가 하면은 찻잔에 이런 걸 다 갖추는 걸 얘기해요. 이게 이제 문해의 장에서 하는 일이에요. 쉽죠, 그죠? 예. 알아차림, 순간순간 알아차림을 하는데 느낌의 변화를 알아차리면서 하면은 좀 알아차림하는데 그 느낌이 방해가 되잖아요. 느낌을 알아차리면 느낌이 방해되는 게 아니죠. 느낌은 알아차린 대상입니다. 이런 건 있어요. 자, 이제 찻잔이 이제 이걸 움직입니다. 요건 이제 뱅타죠. 뱅타선인데 이 움직이는데 그럼 이 움직임을 이제 관찰을 하면 돼요. 근데 제일 먼저 초보자가 하는 거는 찻잔 들고 놓고 이런 모든 걸 알아차릴 때 감각을 알아차리는 거죠. 감각 느낌자. 그러면 느낌 너무 다양하다고요. 차다, 딱딱하다, 부드럽다, 무겁다, 이런 많은 느낌이 있어요. 그럼 초보자는 그걸로 알아차립니다.
첫 번째는 이런 느낌을 알아차림. 두 번째는 그렇게 알아차리면 안 돼요. 이렇게 알아차림 계속 반복하면은 사람들은 이까 말하고 있는 걸 알아차린지 몰라. 재미도 없는 거.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런 모든 감각들을 통합을 해서 알아차림. 어떤 식으로? 이런 걸 전부 다 일어남과 사라짐을 일어남 사라짐. 이 두 가지로 이제 알아차림. 그저 아무리 많은 감각이라도 그 감각이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게 생겼다, 사라졌다. 그래서 모든 움직임을 알아차리다 하는 건 움직임이 딱 두 가지예요. 일어남과 사라짐. 이 두 가지를 알아차려. 다른 건 없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바로 무상관찰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 차를 품평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이제 여러 개 차를 다 갖다 놔놓고 시험을 하죠. 시험을 하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차는 저게 원산지가 어디고 몇 번 덮었고, 이건 가마솥 덮었다, 이거는 기계로 뭘 했다. 뭐 이런 걸 이런 온도를 어느 정도 했다. 이런 다 판단을 낼 수가 있어요. 차 음미하면 그렇게 합니다. 색깔이 어떻고, 향기가 어떻고, 이 차는 우전차다. 안 그렇다. 이거는 비가 오고 난 뒤에 차를 만든 것이다. 이런 거 다 판단이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차 등급을 매길 수가 있죠. 그럼 이런 차 등급 매기면은 뭐가 좋으냐면, 좋은 등급 받으면은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 사람이 둘러 앉아가 차를 마시면서, 이게 그렇죠. 이거는 하동에서 만든 거야. 이 차는 보성 차밭에서 만든 거네. 이건 차 나무는 몇 년 정도 됐고, 이거는 그 몇 번 덮었고, 이렇게 하면 차를 음미하면서 서로 주고받는다면 그 다해는 어떻게 될까요? 진짜 재미없는 거예요. 아무 인생에 도움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다만 그렇게만 하면은 나중에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이거 좋은 차구나, 이거 사야지, 이런 쪽으로 가는 거라. 안 그렇게 했어요? 그럼 바꾸자 이거죠. 어떻게 바꿉니까? 차를 다 A락 하는 차를 마시고 B락 하는 차를 마시고 이러면서도 뭘 그것이 어떤 원산지가 어두고 누가 덮었고 몇 번 덮었고 가마솥 했거나 안 했거나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차 맛이 매 순간 찰나면하는 걸 캐치하는 거죠. 캐치하면은 맛이 아주 미묘한 맛을 알 수 있어요. 이 미묘하다 하는 맛이 변한다는 거예요. 맛과 변화와 이 시간이 똑같은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러면서 차를 다 마시면서 차 맛이 변화를 통해서 자기 인생을 관조한다면 이건 지혜가 생기는 거죠.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죠. 그럼 뭘로 통합했습니까? 일어나고 사라지고 통합. 이 무상관찰이에요. 얘기하자면. 근데 그렇게 하면 좋다. 그래서 이게 감각이 우리에게 방해를 놓는 게 아니고, 감각은 알아차릴 대상이고 우리 의식을 깨우는 훌륭한 관찰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다른 뜻이 하나 더 있어요. 감각 알아차리는데 다른 뜻이 뭘까 하면 이런 겁니다. 이런 내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전주에 하나를 남기지 않으려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모든 것, 모든 존재는 감각을 통해서 인식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발바닥에 감각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엉덩이 감각이 없으면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감각을 통해서 이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눈의 감각이잖아요. 감각기관이잖아요.
이 시각이라 하는 눈의 감각 기관을 통해서 이 사물이 감각한다. 모양, 색깔 감각하거든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일체의 모든 것은 감각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면은 감각이 무엇인지를 알면, 감각이 무상하다, 감각에 실체가 없다고 아는 뭘 압니까? 모든 존재가 실체가 없다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감각이 매우 중요하다. 네. 그 다음에 사회장을 갑니다. 문해장. 사회장에서는 이 사유를 하기 때문에 이건 명상이 들어갑니다. 사유하는 것도. 예. 문사수 다 명상이 들어가긴 들어가죠. 근데 요즘은 저기 뭐고, 이인자 교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좋습니다. 왜요? 네? 다 어떤 질을 내가지고. 네? 다 질문을 하잖아요. 아, 투수를 닮으면 안 되는데. 그치? 그것만 빼고. 어제도 벌써 질문자가 3명이나 나왔으니까, 참, 참여합니다. 네. 많은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정말요? 예, 그럼요. 자, 사회장 갑니다. 사유의 힘. 사유하여 지혜가 생긴다. 여기는 뭘 하느냐? 뜻을 취한다. 사유를 통해서 뜻을 얻는 데 있다. 공성이라는 뜻을 사유를 통해서 얻는다. 이런 거죠. 자, 전체 과정을 시각하여 생각한다. 상상을 시각화 다 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사유의 힘은 첫째, 사유할수록 사유는 발전한다는 것이며, 둘째, 겨냥의 뜻이 있으면 대상이 딱 초점 맞추는 거죠. 셋째, 대상을 해체시키는 힘이 있으며, 왜냐하면 뜻을 잡아내려면 불편한 거 다 해체시켜야 돼요. 그래 뜻이 딱 드러납니다. 이게. 그 다음에 해체를 통해 진실을 드러나게 합니다. 특히 이미지를 떠올려 사유하기 때문에 마음의 근육이 생기고 마음의 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자, 마음에 이제 그 근육이 생기고 마음의 눈이 생길 때 이제 영상이 나타나. 인식 대상이 영상이라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자, 마음의 근육이란 대상을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힘입니다. 깎기 끼우도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도 마음의 근육이 생겨야 가능합니다. 마음의 눈이 생긴다는 것은 육안은 모양과 색깔을 보지만 마음의 눈은 느낌, 감정, 생각, 의미 등 정신작용을 볼 수 있습니다. 관하는 마음을 본다는 것도 마음의 눈이 생길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관찰하는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 심안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유의 힘 하는 거는 사유하면 할수록 발전한다. 여러분들이 그 생각이 발전한다 하는 걸 경험해 본 적 있죠? 어느 때 발전하죠? 제가 지적할까요? 네. 자, 자기 사유가 발전할 때는 언젠가 하면은 자존심이 무엇이 상해일 때, 상대가 나에게 비난을 해가지고 내 자존심 상하고 마음이 상했다 이러면 집에 와서 계속 그 생각하면 안 돼. 계속 사유를, 그래 자기 합리화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 다 알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부 싸움을 할 때 사유가 발전합니다. 부부 싸움을. 그때 싸움의 기술이 이제 늘어나고, 첫날 싸움했다, 졌다 이러면 가만히 있어 막 머리가 돌아가면서 다음에 어떻게 뭘 잡아서 그 점을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다는 게 딱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싸움을 거듭하면 할수록 싸움의 기술이 늘어나는 게 사유의 힘이야. 얘기하자면. 우리는 안 그래요. 안 그래? 그럼요. 공부하는 사람인데. 공부하는 사람이. 그럼 다른 걸 지적할까? 딱 자기를 네. 간파하죠. 욕심이 생길 때, 네. 욕심이 생길 때 사유 힘이 또 작용합니다. 네. 내가 말이지 누구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아무개 사람이 도자기를 참 잘 맞는다. 그래, 요번에 어떻게 해서인지 하나 사야지. 하나 사야 되겠다 하고 마음먹었어. 그래서 이제 갑니다. 요에 갑니다.
묘에 가가지고 이제 그 물건을 꺼낼 때 딱 기다려 보는 거죠. 근데 물건을 꺼내면서 그 장인이 뭐 합니까? 안 좋은 건 다 깨트려 버리죠. 그죠? 좋은 것만 딱 내놓으면은 그래도 이제 그래도 자금을 넉넉히 가져온 사람은 좋은 걸 가져가는데 이 주머니를 샤리 보니까 돈이 모자래. 그게 도저히 못 샀다. 도자기 좋은 거는 뭐 몇백만 원, 천만 원 이래 가거든요. 이제 집에 딱 오면 그때부터 이제 사유의 힘이 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도자기 하늘 다 막 붕붕 떠 날아다니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돈을 마련할까 하는 이제 탐욕에 대한 사유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이 사유의 힘이 생깁니다. 그건 안 좋죠. 앞에 싸움의 기술이 넣는 거는 분노를 사유를 통해 분노의 힘이 커지는 걸 얘기하면은 내가 뭐 물건을 사는 거는 탐욕의 힘이 커지는 거예요. 이 사유가 그것을 조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유를 수행으로 돌리면은 아주 이제 본성 깨치기 하는 힘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사유는 견장의 힘이 있다 하는 거죠. 자식을 해외에 유학 보내고 나면은 어머니 마음은 어때요? 항상 아이고 아들 딸을 잘 지내고 있는지 늘 궁금하고 늘 마음이 그거 가요. 그때 들어 전화를 하고 요 놈이 또 공부는 안 하고 어디로 또 여행 가는 거 아니냐 하고 전화를 또 확인하고 항상 마음이 그쪽 같아요. 어머니 마음. 기력이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한번 뭐 아들 딸을 자기 마누라 보고 싶어서 전화를 하면은 매물차에 전화를 끌어버리고 이러면은 그냥 기러기 아빠의 서름이 막 생기시죠. 그런 거 내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 집을 통해서. 그러면 또 막 생각을 하죠. 어떻게 하면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그래, 어쨌든 그 견장의 뜻이 있고 그런 거다. 이 사유를 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눈이 생긴다 하는 게 이제 중요해요. 어떻게 눈이 생기나? 내가 이미지를 떠올려서 사유를 해야 돼요. 이건 사고 실험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우주의 비밀을 밝혀내기도 하고 상대성 원리도 여기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유는 하긴 하는데 상상이라는 장소에서 사유를 하는 게 훨씬 좋죠. 여러분도 그걸 알아야 돼요. 부부싸움을 할 때도 딱 상상해가지고 손이 이리 올라가면 나는 어떻게 취한다. 이런 것은 상상을 미리 다 연습을 하고 상대의 습관을 잘 알아차려가지고 말을 이렇게 할 때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연습을 미리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기술을 늘게 하는 방법인데 분노의 힘을 커지게 하죠. 근데 이것을 수행으로 돌려야 된다. 이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의 눈이 생긴다 하는 것은 그런 뜻에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마음, 삼매에 들어가는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방법 세 가지. 지나간 행단은 돌아오지 않아 없고, 미래의 행단은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의 행단은 머물지 않습니다. 머물지 않으면 소유할 수 없고, 소유할 수 없으면 애착을 낼 수 없고, 애착을 낼 수 없으면 대상으로부터 자유가 없습니다. 이제 소유할 수 없는 마음 상태에 머뭅니다. 머문다라 하는 것은 이런 마음 상태에 가만히 있습니다.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걸 무아라고 합니다. 무아를 체득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럼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변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지 않고 고요해집니다. 고요해진다는 것은 마음의 움직임이 멈추고 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도적인 멈춤이며 또 무상을 봄으로써 소유할 수 없다는 암, 즉 지혜에 의해 마음의 절로 멈추고 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의도적으로 멈추는 거하고요, 절로 멈추고 쉬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말하자면. 여기 의도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배수나 움직이는 행동이 마음을 머물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하나의 의도입니다. 얘기하자면. 자, 그 다음에, 이 자리는 형상이 없음을 알게 되고, 삼매에 들어가는 과정과 방법이며
길입니다. 자, 형상이 없죠. 매 순간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리가 다 들으면 소리가 매 순간 변해가는 거예요. 거기에 딱 머물러 있으면 이놈 소리가 흔적을 안 남겨. 소리는 분명히 있는데 흔적이 없어. 그러면 흔적이 없다 하는 삶이 없다. 그리고 이런 걸 이제 제가 이야기하면 바로 소리 형상 없음을 본다거나 이런 사물의 형상 없음을 볼 수 있으면 그건 고수야. 고수. 예. 배우 이름 아니고요. 고수. 그거 아시죠?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저는 이 사물 보면 제 시선이 이렇게 착착착 차고 나간다고 했죠. 이거는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 바로 이 관찰 대상이 벌써 나에게 영상으로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관찰 대상. 그래서 이런 것 좀 걸리지 않으면 마음이 다 차고 나가버려요. 혼과 같이 똑같이 위에 있으면 볼 수가 있어요. 수행을 하면 가능해져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냥 그렇다면 아무 의미가 없고 그러기 보면서 실체가 없다고 하는 지혜가 생기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또 오해를 해가지고 뒤를 본다, 벽 뒤를 본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벽 뒤를 보는 거는 좀 더 이제 경계가 높아야 돼요. 천안이 열려요. 천안이 열리면 벽 뒤만 보겠어?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도 볼 수가 있어요. 천안 통해. 그게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마음의 힘이 마음의 눈에 마음이 힘이 생겨야 되는데 마음의 눈이 생겨야 되는 건 당연해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래서 여기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자, 즉 시에 의해 마음이 절로 멈추고 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봅시다. 대상의 무상함을 통해 상없는 무상 삼매에 들어가는 실습으로 동정이 울리는 소리를 관찰해도 됩니다. 그걸 관찰하는 거죠. 마음이 눈이 생기게 되면 보는 마음을 보게 되면서 마음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 첫 번째는 어때요? 머물지 않는 대상에 머물고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이 생길 때는 보는 마음을 보는 일이 생긴다. 그럼 마음이 멈춰져 버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 1번과 2번이 연결된 삼매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즉 소유할 수 없는 마음 상태에 가만히 있으면 머뭅니다. 가만히 머무는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을 보게 되면 그 마음 상태가 형상 없음을 알게 됩니다. 형상 없음을 알게 되면 형상 없음을 아는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관하는 마음을 보게 되면 마음이 멈추고 삼매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숙달되게 정진해야 합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요거는 이제 마음이 마음을 본다. 요거거든요. 마음이 마음을 본다 하는 것은 이 관찰 대상으로서 마음을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이건 이제 제대로 수행에 들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 전부 다 우리는 마음이 마음을 인식하는 것이지 마음이 사물을 인식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로 데려가는 과학적인 이유를 댈 수가 있습니다. 자, 과학적인 이유를 댈게요. 물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사물을 우리가 진다, 이거 든다 이렇게 하지만 한 번도 사물을 진 적이 없다. 지지를 않는데요. 딱 이렇게 접촉하는 순간 벌써 대상은 바뀌고 없다. 대상이 원자, 분자, 구조 바뀌어. 딱 손만 대면 벌써 그 접촉되기 전에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한 번도 사물을 우리는 이렇게 질 수 없고 인식할 수가 없다. 과학자들이 하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그럼 어떻게 얘기하느냐? 불교에서는 얘기하는 게 대상은 찰나생 찰나멸하기 때문에 그 대상은 사실은 인식할 수 없는 것이다. 근데 인식되는 건 뭐냐? 내 마음이 투영해서 나타난 그 대상이기 때문에 인식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마음을 인식한다 하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가장 흔한 거는 여러 번 연습했나 한 번 더 하죠. 자, 새끼손가락 잡고 제껴봅니다. 그럼 손가락이 아프죠? 그럼 아픔은 뭐예요? 촉각이잖아요. 그죠? 그 촉각은 마음이잖아요. 근데 마음을 이 의식이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마음을 안다. 됐습니다. 색깔도 알고 보면은 마음이 변형돼서 나타나는 이 색깔이에요. 실제는 파장이잖아요. 파장은 눈이 안 보이고 색깔을 보이잖아요. 파장이 눈을 들어오면 모양의 색깔이 나타나기 때문에 과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그럼 색깔을 본다 하는 거, 모양을 본다 하는 건 뭐냐? 자기 마음을 보는 거죠. 그래서 오조 스님께서 우리는 사물을 인식한다 하지만은 아니다. 마음이 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이고 들리는 세계는 자기 심리 반영이라고 한다면 어때요? 우리는 마음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을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은 세계 자기가 인식하면서 산다는 거죠. 그러면 컵이나 이런 거 똑같이 보는 건 뭐냐? 업이 비슷하기 때문에 본다. 동물들은 이렇게 못 보는 겁니다. 차자를 때도 동물은 차자는 인식이 없어요. 개도 마찬가지. 가장 가까이 사는 개도 차자는 인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업이 비슷한 사람끼리 이렇게 모여 사는 거예요. 인간이끼리 의식, 그 업이 비슷하고 동물은 동물 의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